어르신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어떤가요?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키기가 천근만근 무겁지 않으신가요? 밤새 굳어버린 허리가 삐걱 소리를 내는 것 같고, 무릎은 또 왜 이리 뻣뻣한지 모르겠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쉬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이면 큰일 난다. 관절을 아껴 써야 한다고 평생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휴식이 어쩌면 우리 몸을 더 아프게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는 몸을 기계 부품처럼 생각해서 아프면 멈추고 쓰지 않아야 낫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야 하는 강물과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스스로를 정화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왜 아플수록 잘 움직여야 하는지, 아파도 쉬면 안 된다 는 산골 마을 사람들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깊은 산골 마을에서 약방을 할 때였습니다. 그곳의 할머님들은 새벽같이 밭에 나가십니다. 허리가 굽고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인데 꼭 그렇게 밭에 나가세요. 제가 할머니, 그렇게 아프신데 좀 쉬시지 왜 나오셨어요? 하고 여쭈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위원님, 지금은 아파도 괜찮아. 밭에 나가서 밭두렁에 엎어져서 풀 좀 뽑고 땀 좀 흘리다 보면 저기 해가 중천에 뜰 때쯤엔 하나도 안 아파져. 참 이상한 일이죠. 도시에서는 허리가 아프면 당장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한다고 배우는데 산골의 어르신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일을 하고 나면 통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순환의 힘입니다. 지구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면서 생명체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기운이 돌아야 삽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한자로 아플 통, 자를 씁니다. 이 글자를 자세히 뜯어보면 병질, 부수의 자가 합쳐진 글자인데 이 용자는 길, 이 막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통증은 병 때문에 길이 막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몸의 기와 혈이 어딘가에 정체되어 멈춰 서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아프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겠다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제는 더 심해집니다. 막힌 곳이 더 꽉 막혀버리는 것이죠. 물론 뼈가 부러지거나 급성 염증이 심할 때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현대의학의 진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만성적인 통증, 뻣뻣함, 그리고 이유 없이 아픈 증상들은 바로 이 정체 때문에 생깁니다. 산골의 할머님들은 그것을 몸으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아침에 굳어있던 몸을 이끌고 밭에 나가 억지로라도 움직이면 멈춰있던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돌고 땀이 나면서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해가 떠서 몸이 따뜻해질수록 순환은 더 빨라지고 마침내 꽉 막혔던 통증의 길이 뻥 뚫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팠던 허리와 무릎이 신기하게도 가벼워지는 거죠.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삽니다. TV에서는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끝없이 이야기하죠. 하지만 정작 내 몸의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아프다는 것은 내 몸이 주인님, 지금 어딘가 막혔으니 제발 좀 움직여서 뚫어주세요 하고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환자의 답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플 때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그 고정관념, 오늘부터는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 우리는 왜 이렇게 몸이 막히고 기운이 정체되는 걸까요? 우리가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파도 움직이면 순환이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왜 계속 아플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맞습니다. 움직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의 효과를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아주 무서운 진짜 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현대의학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장기들을 문자 그대로 정지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얼룩말을 생각해 보시죠. 사자가 나타나면 얼룩말은 어떻게 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칩니다. 이 순간 얼룩말의 몸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소화시킬 시간, 짝짓기 할 시간,
면역력을 돌볼 시간이 없다. 오직 다리 근육으로 모든 피를 보내서 살아남아라. 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얼룩마른 위장에 있던 피까지 전부 다리로 보내서 초인적인 힘으로 1분간 질주합니다. 그리고 사자를 따돌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즉시 1분 전의 공포는 싹 잊어버리고 다시 유유히 풀을 뜯어먹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해보니 그래서 얼룩말은 위궤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사자가 나타납니다. 어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자가 오늘도 나를 공격하고 내일 올지도 모르는 사자를 걱정합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염려, 이 모든 것이 우리 뇌에게는 사자의 공격과 똑같이 인식됩니다. 그 결과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위기 상황이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되는 겁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멈추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위장입니다. 사자에게 쫓기는데 한가하게 점심 먹은 것을 소화시킬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위장으로 가는 혈액을 차단해버립니다. 피가 공급되지 않는 위장은 딱딱하게 경직됩니다.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소화불량을 달고 삽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신물이 넘어옵니다. 병원에 가면 신경성 이염이다, 역류성 식도염이다 진단은 나오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소화제를 먹고 위장약을 먹어도 그때뿐 낫지를 않습니다. 왜일까요? 원인은 음식이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엉뚱한 곳에만 약을 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멈추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입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생명력의 근원이죠. 이 신장과 방광, 그리고 남성분들의 전립선으로 가야 할 에너지가 전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는 데 쓰여버립니다. 그래서 60세가 넘어가면 다들 전립선 문제로 고생하십니다. TV만 켜면 전립선 약 광고가 나오지만 그걸 아무리 먹어도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천이 막혀 있는데 지류만 다스리려 하니 될 리가 없죠. 마지막으로 면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지켜야 할 군인들, 면역세포에게 보낼 에너지와 보급품이 전부 스트레스라는 전쟁터로 가버립니다. 그러니 아무리 비싼 홍삼, 영양제, 보약을 먹어도 몸이 그걸 받아들일 힘이 없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이것이 현대인들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병의 원인을 제거할 생각은 않고 자꾸 증상만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공격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독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을 24시간 내내 전쟁 상태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위장과 신장이 멈춰버린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그게 되던가요?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스위치가 있습니다.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매일 하고 있는 행동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한숨입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 때 자신도 모르게 후후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사람들은 한숨을 쉬면 복 나간다고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살리기 위한 본능적인 치유 반응입니다. 답답하다는 것은 몸에 나쁜 이산화탄소와 독소가 가득 찼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몸이 제발 이 나쁜 것들부터 내보내줘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한숨입니다. 저는 이것을 출장식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한자 그대로 나가는 숨, 출을 길게 쉬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좋은 공기를 마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나쁜 공기를 먼저 비우지 않고 창문을 연다고 해서 공기가 깨끗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속에 가득 찬 찌꺼기, 즉 이산화탄소를 먼저 깨끗하게 비워내야 신선한 산소가 저절로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좋은 것을 들이마시기 전에 나쁜 것을 먼저 내보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 호흡은 반드시 코로 하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뇌는 우리 몸이 사용하는 산소의 20%를 혼자서 씁니다. 코는 뇌와 직접 연결된 산소 공급 통로입니다. 입으로 헉헉거리며 숨을 쉬면 산소가 뇌까지 깊숙이 전달되지 못하고 얕게 머무릅니다.
이 절에서 말한 그 스트레스내를 잠재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 길게 숨을 내쉬고 4초간 후, 짧게 들이마시면 2초간 흡, 맑은 산소가 뇌로 직접 공급되어 긴장했던 뇌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사자는 떠났다. 이제 괜찮다. 위장을 다시 움직여도 좋다. 는 신호를 드디어 보내는 겁니다. 옛말에 사람의 수명은 정해진 호흡의 양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숨을 얕고 빠르게 헉헉거리며 쉬는 사람은 그만큼 수명이 짧아지고 깊고 길게 쉬는 사람은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 호흡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숨을 쉬려고 하면 온갖 잡념, 이 머릿속을 떠다닙니다.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내일 그 일은 어떡하지? 내가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멍하니 앉아있는 멍때리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멍때리기는 뇌를 바보로 만들지만 집중호흡은 뇌를 단련시킵니다. 제가 쉬운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죠. 숫자를 거꾸로 세는 겁니다. 숨을 후 하고 길게 내쉬면서 숨을 하고 셉니다. 들이마시면서 19, 다시 내쉬면서 18. 이렇게 거꾸로 숫자를 세다 보면 우리 뇌는 숫자를 잊지 않기 위해 호흡에만 딱 집중하게 됩니다. 다른 잡념이 끼어들 틈이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 몸의 스트레스 스위치를 끄는 방법이자 멈춰버린 위장과 신장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 한숨을 제대로 쉬기만 해도 어르신들의 몸은 당장 오늘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3절에서 배운 출장식 호흡으로 급한 불, 스트레스를 껐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면서 뇌에게 이제 괜찮다 는 신호를 보냈지요. 그런데 어르신들, 불은 껐지만 이미 타버린 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가 지나간 자리에 우리 위장에는 아주 고약한 재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위산입니다. 이 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위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위장은 경직된 상태에서 제대로 음식을 내려보내지 못하고 그저 쓰디쓴 위산만 계속 뿜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 위축성 위염의 정체입니다. 속이 쓰리고 신물이 넘어오는 고통이죠. 그래서 다들 제산제, 나 위장약을 드십니다. 하지만 약을 먹으면 그때 잠시 괜찮은 것 같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속이 쓰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위산은 계속 분비되는데 우리가 위장약을 물처럼 하루 종일 먹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때 우리 조상들이 5천년간 마셔왔던 검은 물 이 기가 막힌 해결책이 됩니다. 바로 숭늉입니다. 아, 그런데 선생님, 저도 숭늉 마시는데 왜 속이 계속 아프죠?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냥 밥솥 바닥에 살짝 눌어붙은 노르스름한 누룽지를 끓인 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밥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검은 물은 그 누룽지를 다시 불에 올려 새까맣게 거의 80에서 90%까지 태워서 만든 숭늉입니다. 아니, 탄 걸 어떻게 먹어요? 그거 발암물질 아니에요? 하고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가 마시는 커피도 원두를 새까맣게 태운 로스팅 것입니다. 녹차 역시 찻잎을 덮고 태워서 독성을 제거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곡식을 태워서 약으로 쓰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80% 이상 태운 누룽지는 알칼리성 카본 블랙, 알카라인 카본 블랙이 됩니다. 쉽게 말해 약솥이 되는 겁니다. 이 새까만 숭늉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스트레스 때문에 과다하게 분비된 산성, 위산을 즉시 중화 시켜버립니다. 약이 아니라 물로써 불을 끄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커피나 녹차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커피나 녹차를 한 잔 마시면 우리 몸에서 한 잔 반이 물이 빠져나갑니다. 이뇨작용 때문에 탈수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어르신들, 늙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포의 수분 부족입니다. 아기가 80% 수분이지만 노인이 되면 60%로 줄어듭니다. 가뜩이나 몸이 메마르고 아픈데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 그나마 있던 물까지 빼앗아가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검은 숭늉은 정반대입니다. 첫째, 메마른 세포에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둘째, 카본 블랙 성분이 몸속 독소를 흡착해서 소변으로 빼내줍니다. 셋째, 쌀의 영양소가 우리 몸을 보충해줍니다. 수분 보충, 해독, 영양 공급,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거삼득, 일주삼득 위 효과가 있습니다. 약을 달고 살아도 낫지 않던 그 지긋지긋한 속쓰림은 어쩌면 약이 아닌 이 검은 물 한 사발을 우리 몸이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어르신들, 3절에서 우리는 호흡으로 뇌를 다스렸고 4절에서 숭늉으로 위장을 다스렸습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두 곳을 응급처치한 셈이지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돌보지 못한 중요한 장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절에서 말씀드렸던 신장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과 함께 멈춰버리는 곳,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생명력의 근원 말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아주 무서운 패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평생 신장질환이라고는 없던 분들이 사업이 망하거나 큰돈을 잃는 등 극심한 돈 걱정을 겪고 나면 얼마 못 가서 신장투석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스트레스, 즉 머리의 문제가 신장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장에 좋다는 약을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원인은 머리에 있으니 머리를 고쳐야 신장이 살아납니다. 그럼 머리를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고무풍선 바람 빼듯이 마음이 비워지던가요? 절대 아닙니다. 머릿속의 문제는 머리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머리의 문제는 몸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 머리를 비우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걷기입니다. 우리는 걷기를 그저 다리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걷기는 사실 정신운동이자 뇌 운동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밖으로 나가서 한없이 걸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닙니다. 그놈이 왜 그랬을까? 아, 그때 그걸 했어야 하는데. 그러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면 이 생각 저 생각들이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저 다리를 움직이는 감각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가 텅 비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복잡했던 머리가 맑아지니 내가 드디어 이제 비상사태 해제, 신장, 다시 일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신장으로 깨끗한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 성인들을 보십시오. 석가모니도 예수님도 공자님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걸어다녔습니다. 걷고 또 걸으면서 머리를 비웠고 그 비워진 머리로 진리를 담았습니다. 요즘 맨발 걷기가 유행입니다만 맨발이든 신발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걷는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신발 신는 게 편하시면 그냥 신고 걸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머리가 맑아질 때까지 걷는 것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이 걷기야말로 스트레스로 망가진 우리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숨을 쉬고 3절 물을 마시고 4절 땀 흘려 걸었습니다. 5절 우리 몸의 순환을 되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3가지를 해낸 것입니다. 이제 4번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먹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무엇을 먹느냐, 가 건강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유기농 채소, 좋은 단백질, 다 좋지요. 하지만 저는 지난 4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무엇을 먹느냐, 보다 어떻게 먹느냐, 가 100배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허약한 환자분들은 물조차 삼키지 못합니다. 물만 마셔도 토합니다. 식도 근육, 위장 근육이 모두 굳어버려서 물 한 모금 받아들일 힘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산삼이나 녹용을 드린다고 그게 소화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도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 준비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씹기입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 30번, 40번, 아니 100번을 씹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침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침을 너무 하찮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에 고인 침을 함부로 뱉지 않았습니다. 그 침을 옥천, 즉 구슬옥, 샘천, 자를 써서 구슬처럼 귀한 샘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의 서양 의학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안에 밤새 번식한 세균이 가득하니 당장 양치질해서 그 더러운 것들을 뱉어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옥천을 혀로 입안에서 뱅뱅 돌리고 10분 이상 오물오물 씹어서 그 귀한 것을 삼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백신요법, 백신 테라피이었기 때문입니다. 침은 이 세상 그 어떤 소독약보다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은 입안의 세균이나 음식 속의 독소를 90% 이상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조상들은 아침에 이 침을 씹고 돌림으로써 입안의 세균들을 침으로 살균하고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약화된 세균, 죽거나 약해진 균을 삼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그 약해진 적군을 미리 만나보고 이런 녀석이 있구나 하고 대비책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돈 주고 맞는 백신의 원리와 정확히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어르신들께 아침 침을 삼키시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침의 힘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 어떤 음식을 드시든 밥 한 숟갈이든 사절에서 말한 숭늉 한 모금이라도 입에 넣고 100번을 씹어보십시오. 100번을 씹으면 그 음식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닙니다. 어르신만의 맞춤형 백신이자 소화효소제이며 옥천이 됩니다. 이렇게 100번 씹어서 넘긴 음식만이 비로소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될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우리는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몸을 살리는 아주 간단하고 돈이 들지 않는 4가지 비결을 이야기했습니다. 숨쉬기, 호흡, 마시기, 숭늉, 걷기, 그리고 씹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속으로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선생님, 그게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거라면 왜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까? 왜 의사들은 100만 불짜리 주사나 비싼 약을 이야기합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건강의 80%는 정신, 즉 마음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가 우리가 먹는 음식, 운동, 약입니다. 우리는 그 20%를 고치기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붓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80%는 내버려 둡니다. 저는 이 80%를 기세라고 부릅니다. 병을 이겨내는 힘, 살고자 하는 그 강력한 에너지 말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산골에서 약방을 할 때 간경화 환자분들을 참 많이 고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제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오기 전에 이미 나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들은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고 도시까지 나갈 기력도 없고 오직 이 산골의 의원 하나만 붙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와서 위원님 살려주시오 라고 말할 때 그 눈빛에는 1%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반드시 낫겠다는 강력한 신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기세가 80%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20%에 해당하는 약초와 숭늉 마시는 법, 걷는 법만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분들의 기세가 스스로를 살려낸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미국에 가면 100만 불짜리 주사가 있다더라. 알래스카에 가면 수천만 원짜리 웅담이 있다더라. 하며 돈으로 생명을 사려고 합니다. 사절에서 말한 돈 안 드는 숭늉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세가 아니라 돈을 믿는 겁니다. 옛날 중국에 화타라는 전설적인 명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타가 진짜 명의인 이유는 병을 잘 고쳐서이기도 하지만 절대 고칠 수 없는 환자를 구별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화타가 말한 절대 낫지 않는 사람, 위 첫 번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잘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의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숭늉을 알려주면 이까지 돈도 안 드는 시커먼 물이 무슨 약이 된다고 하며 의심부터 합니다. 몸이 경직되어 있는데 마음까지 닫혀 있으니 약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낫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전부 병을 이겨내는 80%의 기세가 꺾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은 이 기세나 신념의 힘을 과학적으로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20%에 해당하는 약과 수술에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같은 병, 같은 약을 써도 왜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을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80%의 영역입니다. 어르신들, 병을 고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어르신의 기세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그래, 돈 안 드는 숭늉이라도 한번 제대로 먹어보자. 고 결심하는 그 순간 어르신 몸의 80%는 이미 낫기 시작한 것입니다. 7절에서 제가 건강의 80%는 기세, 즉 마음이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세, 이 보이지 않는 정신의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 그건 그냥 기분 탓 아닙니까? 하고 웃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대 물리학, 그 어렵다는 양자역학, 퀀텀 피직스, 위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양자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에게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입자 에너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 에너지입니다. 이것을 우리 몸에 비유해 볼까요?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 6절에서 말한 100번 씹어 넘기는 그 음식물은 입자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잘 먹어야 한다 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파동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의 80%를 차지하는 그 정신이 바로 이 파동 에너지입니다. 이 파동 에너지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그는 22살에 전신 근육이 마비되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앞으로 2년밖에 살지 못한다 고 했습니다. 2년 시한부 선고였죠. 그런데 그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50년을 더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우주, 블랙홀, 위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몸, 즉 입자 에너지는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 즉 파동 에너지는 이 세상 누구보다 강력하게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세가 의학의 한계를 이겨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파동 에너지를 스티븐 호킹처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의학은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 에너지를 여는 열쇠는 아주 역설적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절박함입니다. 제가 예전에 겪은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머릿속에 골프공만 한 뇌종양이 발견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술할 돈도 없었고 당장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이었죠.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에게 5절에서 말한 걷기와 이 파동 에너지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절박하니 당신의 파동 에너지는 누구보다 강하다. 낫는다는 신념 하나만 가지고 무조건 걸으십시오. 그분은 정말로 하루에 3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아버지를 간병하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병원에 다시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지 않고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즐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100만 불짜리 주사를 맞으러 미국에 갈 생각만 하죠.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절박한 사람은 자신의 80%인 파동 에너지를 전부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박함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어르신의 역경, 그 역경을 헤쳐나가는 힘, 역경지수, 이야말로 잠자고 있던 우리 몸의 기세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어르신들, 산에서 자라는 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잡초들 사이에서 겨울 눈보라를 다 맞고 얼어붙었다가도 봄이 되면 어김없이 푸른 싹을 트워냅니다. 아주 강인하죠. 그런데 그 똑같은 난초를 집안의 따뜻한 온실로 가져와서 귀한 화분에 심고 정성껏 돌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조금만 많이 줘도 뿌리가 썩어 죽고 바람이 조금만 차가워도 얼어 죽습니다. 아주 연약해지는 겁니다. 우리 몸도 이 난초와 똑같습니다. 제가 80년대에 강원도 산골에서 약방을 할 때의 일입니다. 그 시절에는 그 깊은 산의 들을 그냥 방목해서 키웠습니다. 집도 없이 여름에는 장맛비를 쫄딱 다 맞고
겨울에는 눈을 맞으면서 컸습니다. 소 등짝에 눈이 시루떡처럼 쌓여도 그 소들은 거기서 새끼도 낳고 병 하나 없이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튼튼한 소들이 언제 아프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다 키워서 이제 팔 때가 되면 살을 찌우기 위해 따뜻한 외양간으로 데려옵니다. 비바람을 막아주고 따뜻한 볏짚을 깔아주고 좋은 사료를 먹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소들이 이상하게 감기에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 모진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을 때는 끄떡없던 소가 왜 따뜻하고 편안한 외양간에 들어오자마자 감기에 걸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뛰어놀던 소는 1절에서 말한 순환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위 흐름, 즉 생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외양간에 갇힌 소는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서 주는 사료만 받아먹습니다. 기의 흐름이 멈춰버린 겁니다. 생기가 사라지니 면역력이 약해지고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는 겁니다. 어르신들,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따뜻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잠재우는 저주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거친 음식과 거친 생활이야말로 우리 몸의 야생성, 즉 면역력을 깨우는 진짜 축복입니다. 제 친구 중에 아주 극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집안이 망해서 한순간에 가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들이 얻어온 쉬고 냄새나는 밥을 도저히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흘을 굶고 나니 그 쉬었던 밥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친구의 몸이 살아야겠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위장이 스스로 강력한 위산을 뿜어내어 썩은 밥을 소화시킬 준비를 마친 겁니다. 그 후로 그 친구는 그 어떤 거친 음식을 먹어도 배탈 한 번 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적응한 것이죠. 우리는 너무 깨끗한 음식만 먹고 너무 따뜻한 곳에서만 지냅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외양간의 소처럼 잠들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 잠자고 있는 면역력을 우리 몸의 림프를 깨울 시간이 되었습니다. 9절에서 우리는 외양간의 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안함이 오히려 우리 몸의 면역력을 잠재운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거친 환경이 우리 몸의 야생성, 즉 림프절을 깨운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의 림프절은 크게 상체의 60%, 하체의 40%가 있다고 합니다. 9절에서 말한 거친 생활 이 모든 것을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도시에서 바쁘게 사는 우리가 당장 산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이 잠자고 있는 면역체계, 특히 우리 몸의 뿌리인 하체의 림프를 깨우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르신들, 밤에 잠은 잘 주무십니까?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이 안 와서 죽겠다고 하소연하십니다. 불면증이죠. 환자들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왜 잠이 안 올까요? 머리가 복잡해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몸이 차갑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말한 순환이 멈춰버린 겁니다. 특히 하체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피가 돌아야 몸이 따뜻해지고 잠이 오는데 피가 전부 머리에만 몰려있고 다리까지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어디부터 붓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리입니다. 장단지가 붓고 발이 붓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피와 림프액이 순환을 멈추고 고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하체의 순환이 멈춘다는 것은 죽음에 가까워지는 신호이고 하체의 순환이 왕성하다는 것은 생명력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발바닥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잠자는 하체를 깨우고 불면증을 잡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발바닥 때리기입니다. 아니, 발바닥을 왜 때립니까? 하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용천이라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가 있습니다. 샘물, 이 솟아난다, 영는 뜻입니다. 5절에서 말한 생명의 근원, 신장, 위 기운이 솟아나는 곳입니다. 저녁에 TV를 보시거나 쉴 때 너무 딱딱하지 않은 것, 예를 들면 효자손 같은 것으로 발바닥 전체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두드려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발을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춰있던 제2의 심장에 펌프질을 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을 때리는 진동으로 인해
고여있던 피와 림프액이 다시 심장 쪽으로 뿜어져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정체되어 있던 하체의 40% 림프절이 드디어 깨어나는 겁니다. 환자분들 즉징이 잠을 못 자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1시간쯤 발바닥을 두드리고 나면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푹 하고 깊은 잠에 떨어지게 됩니다. 머리로 몰렸던 피가 드디어 발끝까지 순환되면서 뇌가 편안하게 쉬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첫날 밤 신랑의 발바닥을 때리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발바닥을 때려서 신장, 위 기운, 즉 생명력을 북돋아 주려던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이 발바닥 때리기야말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불면증을 잡고 하체 면역력을 깨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10절에서 우리는 발바닥 때리기를 통해 우리 몸의 40%를 차지하는 하체, 림프를 깨웠습니다. 멈춰있던 제2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서 차가웠던 발끝까지 피를 돌게 만들었지요. 자, 이제 나머지 60%가 남았습니다. 우리 면역력의 핵심인 상체, 림프입니다. 어깨, 겨드랑이, 그리고 목 주변에 모여있는 이 60%의 면역 군대를 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외양간의 소처럼 연약한 상태일 뿐입니다. 이 상체 림프를 깨우는 아주 재미있고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목 돌리기입니다. 어르신들, 옛날 남사당패가 상모 돌리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긴 끈이 달린 모자를 쓰고 목을 격렬하게 돌리는 그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신기한 재주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엄청난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상모 돌리기는 단순한 묘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핵심인 경추, 즉 목뼈를 활성화하는 최고의 운동이었습니다. 경추가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경추는 뇌와 몸을 연결하는 생명선입니다. 목뼈가 부드러워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서 머리가 맑아집니다. 5절에서 말한 걷기가 머리를 비워준다면 이 목 돌리기는 뇌를 깨어나게 합니다. 둘째, 목과 어깨를 잘 움직이면 그 진동, 에너지가 잠자고 있던 상체 림프절을 남김없이 깨워버립니다. 림프액이 다시 힘차게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본 남사당패 노인분들 중에는 평소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빌빌거리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모를 잡고 목을 돌리기 시작해서 30분쯤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몸에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림프절이 살아나면서 면역력이 순식간에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 상모를 돌릴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서서 의식적으로 목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지럽고 잘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의식적으로 목을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목이 풀리고 그 다음엔 어깨가 따라 움직이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저절로 춤을 추듯 움직이는 순간이 옵니다. 마치 무당이 작도에 오르기 전 수련을 하듯이 내 몸의 진동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10절이 발바닥 때리기로 하체 림프를 깨우고 이 목 돌리기로 상체 림프를 깨운다면 어르신 몸의 100% 면역 체계가 드디어 잠에서 깨어나 그 어떤 병균도 두렵지 않은 강인한 몸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우리는 1절부터 11절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파도 움직여야 낫는다는 산골 할머니의 지혜에서부터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정체,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한숨, 출장식 호흡, 검은 숭늉, 걷기, 100번 씹기 같은 아주 단순한 비결들까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다 좋은 말씀인데 저는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빠서 1시간씩 걷거나 30분씩 발바닥 때릴 시간이 도저히 없습니다. 맞습니다. 도시의 삶은 우리를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않지요. 제가 아는 아주 바쁜 CEO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너무 바쁘게 일하다가 결국 쓰러져서 입원했습니다. 비싼 산삼을 먹고 잠시 일어났지만 근본적인 생활이 바뀌지 않으니 금세 또 쓰러지더군요. 제가 그 친구에게 10분짜리 3종 경기를 처방했습니다. 50분이라면 10분만 쉬면서 운동하게. 그 10분 동안 3분은 숨이 턱에 차도록 팔굽혀펴기를 하고 3분은 러닝머신에서 힘껏 달리고 나머지 4분은 땀을 식히며 3절에서 배운 출장식 호흡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딱 10분만 해도 멈춰있던 몸의 순환이 싹 돌면서 머리가 다시 맑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1시간에 10분, 그 시간조차 내지 못할 분은 없을 겁니다. 어르신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사실 대단한 의학 비법이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주 멀리 가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우리 몸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방법일 뿐입니다. 따뜻한 숭늉 한 모금이 내 의장을 감싸 안는 그 편안한 느낌,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한 땅을 디딜 때 발바닥에서 전해오는 그 안정감, 그리고 후하고 긴 한숨을 내쉴 때 머리가 가벼워지는 그 순간. 이 작고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 8절에서 말한 어르신 몸의 파동 에너지를 바꾸고 7절에서 말한 잠자던 기세를 깨우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몸을 기계처럼 대하며 아프면 병원에 가서 부품을 갈아 끼우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1절에서 말했듯이 강물과 같습니다. 고이면 썩고 흘러야만 삽니다. 오늘 배운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멈춰있던 어르신의 강물을 다시 흐르게 하는 첫 물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